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방금 그 서울시 발표 내용부터 좀 여쭤보고 다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5명 이상이 모이지 말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워낙에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던 3단계 플러스 알파 내용 중에 하나가 5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거였는데요. 지금 사적인 모임들을 통해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 또는 경기,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 차원에서 3단계 버금가는 그런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 모임도 포함된 거죠? 네, 보통 가족끼리 집안에서 모이는 거는 이제 금지를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족들끼리 뭐 집에 여러 명이 같이 모이는 거는 안 된다는 거고 자기 가족들끼리 모이는 정도만 허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거기까지 혹시 확인이 아직? 예, 아직까지 처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일단 뭐 집에 있는 그런 모임들에 대해서는 아니겠지만 야외나 아니면 또는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모이게 되는 경우는 아마도 행정 조치도 가능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황 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최다 기록을 세운 지 하루 만에 1000명대 아래로 좀 내려왔습니다. 주말 효과 때문인가요? 아니면 약간 감소했다는 걸로 볼 수 있나요? 감소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제 검사 수가 많이 좀 줄었었습니다. 최근 들어 검사 수가 3만 명, 4만 명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제 검사 수가 줄어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명대가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확진자 수가 줄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급히 정도 3일간의 이제 확진자 숫자를 봐야 이제 조금 확진자가 줄어들 건지 계속 증가될 건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도권 임시검사소를 통해서요. 엿새간 숨은 감염자 479명이었습니다. 네, 예. 이 숫자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지역사회 내에 만연돼 있는 환자들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임시선별진료소에 무증상 감염자만 와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가 증상이 좀 가볍게 있는데 선별진료소까지 가기가 뭐해서 가까운 그런 임시선별진료소를 간 분들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절반 정도는 유증상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역사회 내에 이제 선별진료소의 인원이 일부는 분산된 것 같고 일부는 걱정이 돼서 검사하신 분 중에 나온 거는 같아서 일단은 이 정도 숫자면 분율이 아까 서울시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꽤 높은 분들로 지금 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 잠깐 비슷한 언급하셨는데요. 이 지금 이제 선제적 검사를 받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이 선제적 검사 받는 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막 그 갔던 분들이 막 하는 말씀이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 있고 그렇다던데 혹시 대안이나 혹시 주의할 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시선별진료소가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야 사람들이 이제 조금 분산이 되는 효과들이 있긴 있을 텐데 문제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데도 의료진들이 많이 좀 투여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치료 인력들이나 이제 이런 인력들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 임시선별진료소를 더 확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임시진료 선별진료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질서를 안내할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안내요원들을 좀 배치를 해서 일단은 좀 줄을 좀 띄엄띄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예약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검사 받기 전까지는 좀 다른 데 있다가 나오시도록 하는 방법들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약제 운영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서울시 방침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3단계 격상은 지금 이 아까 발표한 서울시 발표로 대체한다는 얘기죠? 3단계까지는 아직은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일단 아마도 저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3단계 결정을 못 내리는데 수도권의 지자체장들끼리 이제 논의하건대 이제 수도권 자체는 3단계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황을 조정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돼서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지금 먼저 격상에 버금가는 행동을 하기로 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3단계는 중수본에서 얘기하기를 전국 단위로 이제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수도권은 상당히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자체장들끼리의 내략을 통해서 중수본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방역 강화 조치 발표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생활 방역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략? 생활방역위원회는 이번 주에 내일 모이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어떤 논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중수본이 어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뭐 일부 전문가들에게 기계적으로 외친다고 좀 비난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발표를 하셨었고 일단은 중수본 차원에서는 3단계 올릴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저희 전문가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 동부구치소요. 거기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좀 이런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곳엔? 사실 이제 구치소하고 교도소 쪽이 저희가 제일 걱정하던 곳이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잘 조심조심하면서 잘 막아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역사회 감염이 너무 이제 만연되다 보니까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동부구치소 외에 다른 교도소나 다른 구치소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될 것 같고 한동안 뭐 면회 자체를 화상 면회로 뭐 대체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새로 입소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입소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그런 이제 방역 조치들을 하면서 보호 조치들을 해야 이런 상황들이 더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워낙 늘다 보니까 교수님도 매번 지적하셨다시피 그 병상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네, 예. 자택 대기 중에 사망 사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산모가 이 코로나 검사 기다리다가 사산한 경우도 있었고요. 네,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병상 문제는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민간병원 병상 확보를 위해서 행정명령이 내려지기는 했는데요. 이것보다 좀 더 강화된 형태로 이제 병상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민간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병원 또는 준공공병원까지 다 동원해서 병상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아까 임산부도 얘기하셨지만 임산부뿐만 아니라 뭐 정신질환 환자라든지 투석을 하는 환자들이 현재 뭐 투석을 못한다든지 또는 입원을 못한다는 게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요양병원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병원 내에서 확진자가 지금 이제 전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과 관련해서는 중수본 또는 중대본 차원의 아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에서는 1, 2주 이상도 버티기 힘들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병상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병실이 그렇더라도 지금 어떤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엔 어떤 수를 쓸 수 없는 건가요? 긴급 수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응급 PCR 방법들을 대개병원이 동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1시간이면 PCR 결과가 나오니까 1시간 내에 응급수술을 하거나 응급분만을 하도록 지금 대부분의 병원들이 준비가 됐는데 그쪽 병원은 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시행 안 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병상 문제 뭐 계속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병상 없어가지고 집에서 치료받던 분들이 갑자기 악화될 경우에 이런 네.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자들이 병상이 없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응급 조치를 할 만한 상황들이 되는 그런 응급실들이라도 준비를 해놔서 응급의 음압 격리실이 준비되어 있다면 일단 응급실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상태가 악화되는데 가만뒀다가는 이미 코로나 환자들의 특징이 하루 이틀 사이에 급격히 나빠지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응급 조치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놓고 응급실이라도 가서 일단 이제 응급 조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병상 마련을 준비하는 그런 대책들을 강구를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확진자가? 확진자, 특히 고위험군 확진자와 그다음에 호흡곤란이 있든 상태가 나빠지는 분들은 집에 두시면 안 됩니다. 일단 빨리 어떤 조치로든 의료진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버퍼에 해당되는 그런 응급 조치가 가능한 영역의 병원들 또는 응급센터들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건강해가지고 증상이 좀 약한 분들의 경우는 집에서 대기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예. 그런 분들은 갑자기 악화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응급실 연락 이런 거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 이제 보건소 쪽에 연락을 해 상태가 나빠진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보건소에서 빨리 조치를 해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 특히 음압으로 잠깐이라도 있는 공간들을 확보를 해서 먼저 이송을 하고 봐야지 그분들의 병식 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민간병원 확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뭐 공공이고 민간이고 간에 병상을 같이 확보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들도 대부분 동참하기로 하고 병상을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만약에 뭐 서울시도 아까 전에 100개를 중환자실 100개 준비를 한다 그랬는데 1, 2주 내에 100개가 또 찰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바쁘게 일주일을 준비했다면 그 2, 3주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중환자가 늘어날 상황들을 대비해서 단계적인 준비 상황들을 일주간격으로 계속 만들어서 현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른 얘기, 백신 얘기 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총리가 이 모더나와 화이자의 경우에는 짧은 시일 내에 접종이 어렵다 이런 어떤 인정을 한 발언을 비슷하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화이자나 모더나는 계약이 늦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국가처럼 뭐 12월이나 1월에 들어오기 쉽지 않을 거로 예상은 되는 상황들인데요. 저는 그 당시 그 언급을 할 때 전문가들이 7월 달에 뭐 백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다는 말을 언급을 하셨는데 솔직히 그 당시에 회의에 들어갔던 전문가가 백신을 빨리 마련하는 게 별로라는 얘기를 한 전문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왜 전문가한테 그런 부분들을 핑계를 대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부터 해가지고 2월부터 이제 순차로 도입되면요. 그 말씀하신 대로 화이자랑 모더나는 언제 들어올지 잘 모르는 거니까.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그 4분기까지요. 우리 집단 면역 형성에는 별 뭐 일정엔 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11월까지 고위험군의 접종을 마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의 형성보다는 고위험군들을 예방해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어떤 전반적인 그런 중증 환자 발생을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더 많은 사람이 접종을 하려면 내년 가을이 더 지난 다음에나 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 2020년 봄이 돼야 웬만한 국민들 접종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어제 접종 계획만 보면 지금 계획은 현재 그렇습니다. 자, 이 백신 논란 와중에요. 지난 어떤 2009년 사례 같은데 그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과잉 백신 확보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뭐 징계를 받은 건 아니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거는 확실히 맞고요. 그다음에 국정감사 기간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실제로 받은 영상들을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선구매나 또는 이제 연구 단계 백신에 대해서 그 백신을 이제 그 예산을 먼저 활용하는 법적 근거들이 마련돼 있지 않고 예산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 미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부탁을 해야 될 상황들이고요. 일단은 뭐 지금 이미 뭐 지나간 거는 논의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효과적으로 백신을 구매하고 백신에 우리나라 인도되기까지의 단계를 이제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 차원에서 일단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번엔 늦었더라도 다음부터 어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전염병이 발생하면 백신 부분에 있어서는 공격적으로 선구매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실 개입을 해야 선구매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백신을 이제 바로 이제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연구 단계에서부터 투자가 가능한 형태의 이제 R&D 차원의 그런 개편과 예산권 또 행정권 또한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한 그런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그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조항까지 만들어야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다 됐는데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영국에서 변형된 바이러스 발견됐다 그러는데요. 전파력은 훨씬 높아졌고 위독 어떤 파괴력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코로나는 계속된 변형들이 계속해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런 변형된 형태가 우리의 임상 형태라든지 유행 패턴들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계속된 조사들이 필요하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이제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현재 치료제나 이런 백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경과 상황들을 보고 또한 연구 자료들을 취합하면서 우리나라 내의 대비는 어떻게 할 건지를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 그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지금 백신으로도 그 변형된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변종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는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아닐지에 대한 부분들은 항시적으로 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